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1,000명을 밑돌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926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 때문에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73%는 거의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수도권을 좀 어느 정도 막으면 좀 확진자가 줄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새 추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관건인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19의 발생 그 패턴을 보시면은 코로나19 확진자 패턴이 이제 주중에 어느 정도 환자가 나오다가 주말이 되면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감소했다 다시 다음 주 중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 일요일끼리의 데이터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12월 6일 날 615명이었다가 12월 13일은 718명, 그다음에 12월 20일은 이제 926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인 거는 맞는데 다행인 거는 이 최근의 증가 양상이 지난주 한 중반 정도부터는 조금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번 주 중에 증가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예. 주에 또 연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코로나19의 발생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맞아야지만 좀 안전한 편인데 예. 지금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라고 하던데 그러면 한 사람 이상으로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진 그러니까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1.4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1.4명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증가세가 이제 여러 정부의 조치 이제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숨어 있는 감염자를 일부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좀 둔화는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의 증가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의 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기계적인 격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경제 때문인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 밖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답이 다른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도 조직적으로도 반발하고 우려를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3단계를 할 경우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8제곱미터당 1명인 것이고 여러 식당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 바에는 문을 닫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또 할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한 것이 크게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임대료의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준비가 별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통과를 하긴 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3단계를 대비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부의 실정이 나타난 것이 이제 3단계를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3단계 굉장히 신중한 입장, 확진자 수만 보면 5일 동안 1,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거리두기 5단계에 비해서는 3단계 격상할 기준은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3단계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의견 주신 이제 그런 이유들이 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 3단계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문제는 이게 지금 확산세가 둔화가 된 거지 결코 확산세가 줄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세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환자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하루에 1,000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1,000명의 환자라는 거는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확산세의 어떤 둔화 정도가 아니라 확진자의 감소를 지금 바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요새 보니까요 60세 이상 그 확진자가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사망자분들 중에서 요새 60세 분들은 사실 고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지금은 들었는데 사망자에서도 60세 분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어제 사망자 보니까 24분이 또 돌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 추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정부에서 뭐 기계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자 수거든요. 네. 근데 이 수가 불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금 몇 주 전만 해도 주로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계층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젊은 층 감염률이 올라가면 다른 연령층에서도 감염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에서는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 조금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서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제 사망자 수를 놓고 앞으로의 어떤 방역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도 많이 있는데 서울은 그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그 병상에 대해서는요? 문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의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문제군요.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그러니까 의료 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4,000 병상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은 640병상, 그다음에 준중환자 병상하고 중환자 병상은 이제 80병상 정도를 새롭게 확보는 했는데 예. 문제는 환자 증가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확보한 어떤 병상들도 지금 바로바로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민간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중환자 병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확보하도록 이제 행정명령까지 지금 네. 발동을 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더라도 사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 민간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명령받은 기관들은 이제 3차 의료기관들인데 예. 3차 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이 중환자 병상이 굉장히 그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 거의 빈 병상이 없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3차 예. 의료기관이라는 건 대형 병원을 생각하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3차 의료기관 중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저희가 그 5명에서 7명의 중환자를 보는데 들어가는 의료 자원이 대략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 자원보다 몇 배가 많다는 이제 거죠. 훨씬 더 많은 예.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내 환자 구조, 입원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서 분명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행정명령에 대한 협조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행정명령 발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중환자실을 단순히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진료라든지 공간의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대응을 하기 좋게 어떤 병상을 마련하려면 몇 개의 병상만 비우는 형태보다는 중증 환자와 준중증 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이동이 원활한 그게 안 되면은 응급차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받쳐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병원에서 그런 병상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쪽은 중환자실이 1인 격리실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중환자실이 또 다인실로 주로 돼 있기 네네.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이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해법은 일단 그 인센티브 지원금의 절반 정도는 선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사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중에
맹장염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이 나흘간이나 수술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이처럼 자가격리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위한 병상, 이 확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이제 이 사례가 안타까운 거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자가격리 중에 이제 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이제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바로 또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대여는 있습니다. 대여는 있는데 문제는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장염 진단과 치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따로 생기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인, 즉 노출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의료 진료나 또는 치료가 필요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라던가 또는 루트에 대한 확보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상 확보가 물론 중요하고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데 이렇게 정말 급작스럽게 응급 환자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중환자를 또 어떻게 병상을 비우면 그들이 또 갈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많이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지금 요새 그 가장 많이 확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데가 서울 동부구치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집단 감염으로 번져서 200여 명 넘게 예. 확진자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구치소에 수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밖에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도 가고요. 그렇죠. 수감자도 재판정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번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설은 이제 병원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나온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12계층입니다. 총 12계층 중에 2계층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라고 하죠. 예. 그렇게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21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사 2명 그리고 간호사 6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네. 그런 방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면회를 제한을 하듯이 접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접견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변호인의 접견만 조건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뭐 재판도 어느 정도 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정지하거나 미룰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재판이나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법원 전반적으로 재판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은 더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치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차단이 될 것 같은데 제주도를 보면요. 이게 제주대 병원에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면회를 되게 못하게 했다면서요. 외부인과. 근데 한 명이 외부인과 면회를 해서 그 친구에게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됐나 봐요. 이런 경우는 관리의 소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주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이것도 안타까운 사례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코로나19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장소는 의료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보호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호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환자를 만나러 갈 때 예. 그럴 때 또 전파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또 감염 전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의료기관은 그 기관 안에서의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이런 보호자나 또는 그 면회객들의 금지를 지금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라는 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고 증상으로도 알 수 없고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면회 금지령을 병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 자체를 어겨서 지금 생긴 그러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예. 그리고 또 지인이 입원했을 때 그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또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도 알지만 이런 것들이 메르스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이기 예.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지금 확산 기간 동안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관리 감독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정말 규율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주도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오는 사람들이나 배 타고 제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비행기 타거나 배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인 사람만 보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나 봐요. 이게 네.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부의 건의를 한 거는 이제 제주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네.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담당이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주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건의를 한 건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인데 그럼 김포공항에서 미리 검사 좀 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을 것이고 그 승객 입장에서도 도착을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발열이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영국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전파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중요한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예. 이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D614G 변이입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얘기했던 그 G타입. 원조가 되는 그런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D614G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훨씬 높은 걸로 이미 실험상으로 증명이 됐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이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보고된 이 변종 바이러스는 D614G 변이를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8개의 변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 새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8개의 변이가 다 스파이크 단백에 있는 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전체 감염자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재생산 지수가 0.4 이상 증가하는 그리고 감염력으로 따지면은 70% 이상 감염력이 증가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높지만 그만큼 그 병독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병도성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이 뭐죠? 병이 얼마나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기존의 것과 동일한 것 같다라는 보고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감염력이 높아졌음에도 기존의 백신에 의해서는 아마 예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영국 외에도 지금 현재 변이가 또 있는 곳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의 그 특성은 영국 것과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바이러스는 병독성도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보고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예, 추이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겠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발 항공편 운항에 대해서 제한 조치에 나선 유럽 국가들도 있는데 뭐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이런 제한 조치에 좀 나서야겠죠. 네, 유럽가만 봐도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여러 국가들이 이 영국발 항공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체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EU 전체 차원에서 모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인천과 런던의 그 항공편이 17일에 발표가 됐는데 영국 항공에서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 외에도 그쪽에서 말한 건가요? 네, 영국 항공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예.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이런 쪽에 무기한적으로 운휴를 하겠다라고 영국 항공이 발표를 했고 방콕, 싱가포르 이런 쪽 또한 내년 10월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항공의 아시아 노선이 한 3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그런 뭐 자동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로 이제 가까이 있는 EU 국가들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거며 또 현재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한이 있는데 시한을 어느 정도 연장할 건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정부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제 그 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보니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정세균 총리는 내년 2월부터 하나에 대해서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과 영국은 계속 화이자와 이제 모더나까지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 유럽 외에는 미국, 영국 외에는 다른 유럽 지역들도 아직 시작은 안 한 곳이 많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늦은 거냐 아니면 백신 확보가 적은 거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백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낼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 백신이 접종이 될 텐데, 예. 그 미국에서의 그 백신 권고 사항을 보시면은 이 백신을 맞고 나서의 어떤 중장기적인 부작용을 볼 수 있게끔 그 맞은 환자들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러지 를 갖고 있는 군에게는 분명히 몇 가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는 사실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규모 접종을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은 미국과 영국이 맞는다고 저희가 바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하루에 25만 명의 환자가 나오고 엄청 있고, 많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는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백신을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을 빨리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가장 빠른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서 미국과 영국 맞았잖아. 우리도 빨리 맞아야지.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확보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만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사실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했을 때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더 주안점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지난 한 8, 9월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앞서 나가고 여러 예. 가지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임상을 거치면서 모더나 화이자 쪽이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접종을 확보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족했던 것은 맞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쏠렸던 것에도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정부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메시지가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가면 좀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예.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음먹은 대로 확보가 안 됐을 때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이게 임상 중에 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기는 하는데, 네. 내년 초쯤 되면은 미국은 몰라도 영국이나 EU 쪽에서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 정부도 약속했던 대로 다양한 백신들을 추가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 이거 하나 추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일단 그 확보를 했다. 첫 번째로 확보한 게 아스트라제네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근데 화이자 모더나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70%도 있고 2회 접종에서 90%도 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또 불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차피 모든 백신이 다 2회 접종은 맞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2회 접종이고 모더나 화이자도 2회 접종인데, 문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 중에서 그 용량에 대한 어떤 이제 실수로 용량을 이제 절반으로 맞춘 군하고 제대로 맞춘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제대로 맞춘 군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70% 효과였었는데 저용량을 맞춘 군이 오히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서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서 더 데이터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완전히 규명이 돼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를 이제 대응하면서 의료 인력 공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대생들의 그 시험 거부에 대해서 여론은 분분했고 부정적인 시선도 꽤 많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의료 인력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 이것이거든요. 3,4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2,70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도 빨리 수급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1, 2년 차 의사들도 이탈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하시면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 분명히 지금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러한 의대생들의 어떤 그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태를 그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의 이유들 중에 분명히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또 대응도 일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서로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구제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